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처음 문제 풀이 들어가는데요. 미리 좀 풀어 오셨습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죠? 아예 처음인가요? 아예 처음이면은 지난 그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지난 동영상 중에 그 다음에 나갈 진도 어, 이미 지나간 뭐 11월, 12월 다 들 필요 없고요. 다음 주 같으면은 이제 수요 공급에서부터 진행할 거예요. 이제 진도표 드렸을 테니까. 그럼 이제 각 과목별로 다음 주에 할 거, 다음에 할 거를 미리 듣고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원별 문제집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저는 대부분의 시험을 이 기출 문제집을 이용합니다. 제가 어, 29회 합격인가 30회 합격인가 그래 제가 30회 합격생이거든요. 30회 합격생인데 그때 제가 받는 책은 요 기출 문제집, 기출 문제집하고 마지막에 선생님들 그 특강 자료 하면은 그 일일 특강 자료가 있어요. 그 일일 특강 자료에 모든 게 다 모든 거라 그러면 조금 과장이고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것만 봐도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내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제각각 다 달라요. 내공이 아주 이제 초보 단계인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 높은 단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 게 좋아요. 누구는 뭐 6개월 만에 합격했다 막 이런 말도 하고요. 뭐 석 달 만에 합격했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이 학원에서 6개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서 이미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듣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정말로 이 고3 수업 듣듯이 3년을 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이 검정고시 합격해서 뒤늦게 나이 들어서 와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기출 문제집을 풀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풀 필요도 없죠. 우리는 60점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는 등수를 잘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작년에 커트라인이 68점이었어요. 커트라인 68점. 등수 안에 들어야 돼. 그게 재작년에는 71점이었어요. 커트라인이. 근데 그런 시험은 1600등 안에 들어야 돼요. 보통 한 1600명을 뽑아요. 근데 그 등수 안에 들려면은 60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60점이면 합격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 상중하로 그 구분을 한다면 난이도 상위 30%가 되니까 한 70%만 공부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내가 한 50% 정도만 내가 확실하게 맞췄다라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점수는 60점 근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50점을 내가 확실하게 맞췄다. 이거는 확실하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20문제 중에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찍었으면은 그냥 5개 중에 찍어도 오지선다니까 5문제 중에 1개꼴로는 맞출 수가 있어요. 같은 번호로 찍어도. 그러니까 같은 번호로 찍으면 20문제 중에 4문제는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이 시험을 치면은 늘 그걸 이제 이 답을 마킹을 할 때 이게 세어봐요.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3번이 몇 개. 거의 대부분의 시험이 8888이에요. 1번 8개, 2번 8개 이렇게. 간혹 7개, 9개가 나오기도 해요. 간혹. 근데 8개, 10개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찍을 때도 그냥 같은 번호로 찍으면 돼요. 그래서 실력이 50점 정도 실력이 되게끔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책 안에 이제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단원별로 돼 있잖아요. 단원별로 돼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이제 이 책을 어떻게 보는지 이 책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6쪽을 먼저 보세요. 46쪽을 보시면 이제 이게 처음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문제가 있는 거는
작년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년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록해 놓은 거고, 지금은 그걸 풀 수가 없죠. 진도 다 나가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그 회차별로 돼 있는 거는 지금 푸는 게 아니고요. 회차별로 있는 거는 이걸 다 푼 후에 실력이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전체 범위를 이렇게 모의고사 보듯이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원별로 분류된 것은 공부를 할 때 어디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그러니까 선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쪽을 보시면은 그 대표 기출 문제라고 있죠. 그 대표 기출 문제는 요 단원에서 대표할 만한 문제를 말해요. 근데 요 단원이 부동산학 서설이라는 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장을 더 넘기시면 몇 문제가 더 있어요? 두 문제가 더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학 서설에서 출제된 문제는 총 3문제란 얘기예요. 그 지난 10년간. 더군다나 그 이제 요렇게 보면 이제 문제 수만 보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을 보세요. 질문. 대표 기출 문제의 질문을 보세요.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런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가면은 1번에 한국 표준산업 분류 이런 말이 나오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도 또 한국 표준산업 분류예요. 그러니까 한국 표준산업 분류라는 게 두 문제고요. 부동산학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서설 중에서도 소주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제들을 다 합쳐도 3문제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중요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3문제 이상 나온 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같은 주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1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내는데 제가 수업할 때는 이걸 다 해요. 안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표가 60점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80점을 수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80점은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민법이 약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개론이 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40점 받는 사람은 여기서 80점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럼 민법 선생님도 최소 80점 수준으로 강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 40점 받으면 저쪽에서 80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개론이 약하다 이러면은 제가 수업하는 걸 다 안 들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부동산학 서설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냥 건너뛰라는 얘기예요. 건너뛰고 이제 부동산 개념과 분류로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는 하더라도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선에서도 빼는 게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빼세요. 이런 거는 한 난이도 상위 1, 20%에 해당하는 것들은 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49쪽에 가면은 대표 기출 문제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그 대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는 지금 어떤 단원인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 이제 1번 문제 나오죠. 1번 문제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부동산 개념이 키워드예요. 그럼 자, 그 질문만 보고 넘어갈게요. 51쪽에 2번 문제로 가면 거기도 부동산 개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3번 문제는 토지 정착물이라고 돼 있죠. 이 토지 정착물은 부동산 개념 중에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개념 안에.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이게 부동산 개념에 속해 있는 주제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리고 단원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여기가 같은 소주제란 소단원이라는 소단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4번도 법령에 의해 등기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 이것도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서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렵죠. 근데 5번에 또 가보세요. 5번에 가면 또 부동산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이 소리는 5번까지 전부 다 계속 부동산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6번을 넘어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7번 토지 관련 용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8번도 쭉 읽어가다 보면은 후단에 토지 관련 용어 이렇게 나오죠. 지금 계속 지금 토지 관련 용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번까지 가고 있는가 하면은
15번까지 가고 있어요. 15번은 약간은 이제 변형된 문제인데 저는 15번은 1차만 하는 사람은 이거 패스하라고 해요. 15번은 아무튼 자 그러면은 대표 기출 문제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16문제인데 15번이니까 대표 기출 16문제 중에 6문제가 부동산 개념이고요. 그러면 10년간 6문제 출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많이 출제된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넘어서니까. 그리고 토지 분류는 매년 한 문제씩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6번부터 15번까지 10문제니까. 그럼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난이도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난이도 높은 것은 패스하고 일단 나중에 하는 걸로 남겨놓고 난이도 낮은 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습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16번부터 보시면은 16, 17, 18, 19, 20 이거 5문제인데 5문제가 주택 분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분류도 꽤 자주 나온 편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데 66쪽에 가면 이제 부동산 특성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부동산 특성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표 기출 문제 포함해서 자, 전부 다 이제 부동산 특성이에요. 자, 부동산 특성인데 지금 9번까지죠. 그죠? 9번까지 모두 몇 문제예요? 10문제죠. 대표 기출 문제 포함해서. 이것도 해마다 매년 출제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그 대표 기출 문제를 다시 가보시면은 대표 기출 문제는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번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렇게 돼 있고요. 2번도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렇게 돼 있고요. 3번은 그냥 부동산 특성, 4번, 5번 자연적 특성, 자연적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6번 영속성도 자연적 특성이죠. 7번 그냥 토지 특성. 대체로 그냥 토지 특성 아니면 자연적 특성인데 토지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도 사실상은 내용이 자연적 특성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토지 특성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공부를 할 땐 당연히 인문적 특성보다는 자연적 특성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할 때도 제가 자연적 특성이 더 중요하다. 그 중에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이 특히 더 많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더 많이 출제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출 문제집만 보고 또 그 요약 자료만 보고 그렇게 저도 수업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합격선에 들기 위해서는 이런 학습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뭐 공인중개사 시험뿐만은 아니에요. 다른 시험도 모두 다 기출문제집을 보고 기출문제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나침반이 되고 이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이제 10년치 다 있어요. 10년치 400문제가 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70% 이상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70% 이상.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뭐가 중요한가 하면 40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어차피 내가 준비한 거는 40문제를 다 풀려고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버리고 일부만 공부하려고 일부만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출제된 걸 보면은 내가 공부했는데서 나온 거 그걸 먼저 푸는 거죠. 선별적으로. 그래서 선별적으로 그걸 먼저 풀고 그렇지 않은 거는 빨리 지나가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회계학도 공부했고요. 이제 분야를 다양하게 했는데 이제 제가 회계학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지 못했어요. 경제학을 잘했지. 경제학은 이제 내가 전공을 했으니까. 근데 회계학은 전공은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했는 건데 회계학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경제학은 쉬워도.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다면은 회계학에서는 점수를 좀 까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예 처음부터 회계학 중에서 이제 재무 그 자본 회계가 어려워요. 자산, 부채, 자본 할 때 자본 회계가 어려워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문제가 나오면 자본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본 이런 얘기 나오면 지나가는 거죠. 자산 부채 이거는 풀어도 자본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원가 회계가 있어요. 원가 회계 중에서도 또 막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해요. 그럼 지나가는 거지. 그런 문제는 보자마자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 내에 이제 다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걸 내가 어려운 과목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시간 내에 못 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민법이나 결혼 중에 만약에 민법이 좀 더 쉽다. 그러면 결혼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결혼 어려우면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으로만 맞추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거를 내 실력을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 적는 그런 테크닉도 좀 필요한 겁니다.